1956년 5월의 대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오히려 민주당은 그 유명한 추모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네. 신익희를 좋아하는 사람은 죽었지만 추모하는 뜻으로 표를 찍어달라. 진짜 말이 되냐 진짜. 아유. 무효표를 선동한 거죠. 정말. 근데 이 표는 찍어봐야 무효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명확한 반 무효표지. 이승만 하더니만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조봉암을 지지하고 양당 체제에 균열이 가는 일은 만들지 않겠다. 아이고, 이게 민주당이었던 거죠. 네. 70년 전의 이 모습은 오늘 또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너무 이렇게 볼 수 가슴 있습니다. 아파. 예.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일을 없애고 또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일을 없애고 모든 사람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고 착취당하는 것이 없이 응분의 노력과 사회적 보장에 의해서 다 같이 평화롭고 행복스럽게 잘 살 수 있는 세상. 말하자면 우리들의 이상인 복지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한국의 진보주의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1956년 11월 10일) 진보당 창당대회 조봉암의 개회사입니다. 진보당은 수탈과 착취가 없는 세상 그리고 남북의 평화통일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1956년 대선에서 30%를 득표하며 혁신 세력의 전성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혁신정당은 1958년 총선에서는 당선자 하나 없는 참패를 당했고 1959년에는 조봉암이 사형을 당하고 1960년 3.15 대선에서는 후보조차 내지 못하며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혁신정당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50년대 혁신정당이 걸었던 길을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는 빨간 방송. 붉은 오늘 47번째. 오래된 미래 한국 혁신정당의 역사 2부. 혁신정당 보수 양당의 대항마로 떠오르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붉은 오늘의 시간이 왔네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양동주입니다. 네. 2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낼 턱이 있겠습니까 요즘? 아주 피곤합니다. 그러게 말해요. 그 사이에 내란 수계는 구속이 취소되고 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탄핵을 위한 시간도 엄청 지금 힘들게 그러니까요. 이번 네. 주에도 안 하는 모양이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정도의 통보가 돼야 뭐 금주에 끝난다는데 아직 통보가 없는 걸 보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광화문 농성장에 제가 있다가 왔는데요. 광화문 앞에 농성장 천막이 쭉 도열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경복궁 앞에. 그저께는 안 그랬는데 오늘 가서 보니까 사람들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어떻게? 특히 단식하시는 분들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그러니까요.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게다가 어제는 또 봄인 줄 알았는데 폭설이 내리는 것이 마치 지금의 우리 사회를 네, 그려주고 있는 것처럼. 정세형 눈이 온 것 같아요. 네? 정세형 눈. 정세영. 봄인데 아직 봄은 아닌 그런 상황.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험난하고 봄이 오는 길도 참으로 험난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는 혁신정당도 참 험난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네. 유독 험난한 얘기 더라고요. 예. 참. 네. 우리가 좋은 얘기로 가야 되는데요. 혁신정당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보정당의 봄을 어떻게 마련할지 또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네. 네. 지난 시간에 1950년대 한국 정치와 혁신정당 운동의 태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했고요. 이 시기 보수 양당제를 구축했던 자유당과 민주당의
그 역사와 성격을 좀 살펴봤잖아요. 네. 그리고 또 혁신정당이 발흥할 수 있었던 국내외적인 정세를 쭉 또 살펴보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은 집권여당인 자유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의 이 보수 양당제에서 어떻게 혁신 세력이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모색하게 되었는지 네. 정말 궁금한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은 그 혁신정당의 창당 과정부터 살펴보는 걸로 시작할까요? 네, 그러니까 지난 방송에 이어서 이제 해야 되는데요. 민주당이 이제 자유민주파 중심으로 결성하면서 오늘날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전신이 되는 자기들의 네. 조종으로 생각하는 민주당이 1955년에 이제 자유민주파 중심으로 결성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혁신 세력은 결성된 민주당을 바라보면서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야당 연합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혁신 세력 또는 조봉암처럼 나도 그 민주당 같이 할게 이렇게 했다가 배제당한 사람들 네. 이제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조봉암을 포섭하자라고 민주당 내에서 주장했던 민주대동파 이런 그룹들이 모여서 이제 혁신정당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보수 세력이 민주당을 결성해 버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조봉암까지 포함해서 큰 당을 만들자라고 했던 민주대동파는 좀 중간에 붕 떠버린 상태가 된 거죠. 네. 그렇다고 탈당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는데 조봉암을 포섭하겠다고는 했지만 조봉암을 포섭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대열에서는 이탈할 수는 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관점으로 얘기하면 민주대연합을 주장하던 민주당 내 인사가 민주당과 진보정당 간의 연합전선이 실패했다고 해서 진보정당에 합류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민주대동파도 대다수가 민주당에 합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해. 혁신정당 할 거야 라고 해서 뛰쳐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서상일이었습니다. 네. 아니 한민당에서부터 활동한 보수적인 인사였던 서상일이 혁신정당으로 옮긴 게 이때였네요. 네, 그렇죠. 이때였습니다. 아니 네. 근데 진보정당에서 활동하다 반대편으로 간 경우는 많이 봤는데 그렇죠. 많이 본 정도가 아니죠. 뭐. 네, 그본 개나 소나 다 갑니다. 네. 오늘 위원장님 화났어. 상당히 시니컬하시고 화나서 그래요. 화나서. 그래요? 네. 어쨌든 이렇게 그 반대의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어떤 사상적 변화가 있었길래 이 서상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선택을 했는지 우선 그 서상일이라는 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갈까요? 네,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죠. 서상일은 1886년에 태어났습니다. 세계 노동절의 유래가 됐던 미국 총파업이 일어났던 그 해입니다. 1886년이. 네. 이 청년 시절에 신민회를 잇는 대동 청년당 활동을 시작으로 일제 강점기 시절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고요. 건국 훈장 애족장 서훈자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분에 대한 약간 뭐 말이 좀 있었어요. 일제 말기에 친일 부역 행위가 확인되어서 논란이 되기도 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해방 후에는 한민당 창당에 참여했고요. 1948년 재헌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돼서 정치에 발을 디디게 된 거죠. 이때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 한민당, 민국당을 거쳤던 전형적인 우리가 이제 민주당 신파 구파 할 때 민주당 구파의 보수 인사다 이렇게 그러네요. 보수 인사. 볼 수 있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이분은 입장을 바꾸기도 하지만 재헌국회에서는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장을 네. 맡아서 내각 책임제를 강력하게 주장했었고요. 그러니까 꽤나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네. 분이죠. 또 부산 정치파동 이후에는 민국당 안에서 반이승만, 반정부운동의 대표적인 투사로 활동했다.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민주당의 전형적인 민주당 사람이었던 그러네요. 거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굉장히 또 독특한 이력이 하나 있는데요. 1952년 서상일 씨는 이승만 암살 미수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진짜? 네. 암살을 실제로 기도한 사람은 화면에 이제 붉은색 원 안에 있는 의열단원 유시태라는 사람인데요.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았고 나중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4.19 이후에는 석방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사건에서 서상일이 민국당의 돈으로 암살 자금 200만 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1년 2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한 거죠.
서상일의 자금 제공이 실제로 이승만 저격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이제 당 활동의 어떤 일종의 비용. 당시에는 뭐 어떤 공작금 뭐 이런 활동비. 말을 썼더라고요. 돈을 당 준 건 활동비. 사실이네요. 예. 네. 이걸 썼는지는 이제 불분명합니다만 여하튼 이제 수감 생활 중에 감옥에서 혁신계 인사들을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감옥에서 혁신 사상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하는 사람은 감옥을 가야 된다니까. 학교는 그때나 지금이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민주대동파의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야당 연합신당이 좌절되니까 혁신정당 건설운동에 나서게 된 분입니다. 그런 분이군요. 감옥도 갔다 오시고. 네. 아니 그러면은 이 민주대동파 쪽에서는 서상일 그리고 이제 혁신세력 원래 본류였던 혁신세력 쪽에서는 조봉암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 혁신정당 운동이 이제 막 본격화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둘이 주축이 되어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만난 인사들은 이제 그동안 해방공간에서 좀 좌파적 활동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활동으로 보면 주로 중간파, 남북 협상파. 단독 정부를 반대한 사람들, 그다음에 진보적 종교계 인사들과 지식인, 또 젊은 청년 이런 사람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하죠. 그래서 일정하게 이제 수가 모이게 되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는 일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숫자가 모이면 우리가 한번 전체가 모여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모이게 됩니다. 그게 1955년 9월 1일인데요. 혁신정당 운동에서는 기억할 만한 날입니다. 네. 광릉에서 이제 회합을 하게 되는 거죠. 오, 광릉. 옛날에는 이 당 사람들이 이런 능이나 이런 데 가서 회합을 자주 했어요. 그랬어요? 요 역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역사에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광릉에서 회합을 하고 혁신정당 건설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네. 역사적으로 이를 광릉회합 이렇게 부르는데요. 어쨌든 뭐 작은 모임이었지만 역사적인 모임이었다고 할 수 있죠. 참석자 명단이 정확하게 완전히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나중에 이제 진보당에서 간사장을 맡고 이후 완전히 전향해서 전두환의 국가보위 입법회의 의원을 거쳐서 11대, 12대, 13대 민정당 국회의원을 하고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윤길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혁신정당을 한 사람이 어쨌든 전두환의 품에 안긴 꼴이 됐는데요. 이 사람의 해고록에 따르면 뭐 한국독립당, 민족자주연맹 등의 남북 협상파 인사들 그리고 여운형의 근로인민당 사람들 그다음에 정화암이나 장건상 등의 원래 혁신 정치를 주장했던 원로 이런 사람들 총 34명이 모여가지고 이 광릉해합에 참여한 것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사료가 정리돼 있는데요.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하튼 혁신 세력은 광릉 해합을 계기로 이후 30년간 이어지는 혁신 정당 운동의 첫 삽을 뜨게 됩니다. 네. 아니 표로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 좀 네, 많죠. 그 예. 서상이라고 뭐 네. 조봉암 정도 네. 눈에 있고 나머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인물 중심으로 간단히 좀 참여한 분들 소개 그러니까 좀 지금 해주시죠. 진행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이름을 잘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혁신 정당 운동의 역사가 우리 정치사에서 지워졌기 때문이죠. 네, 나름대로 이게 그러네요. 다 한가락 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 너무 안 알려진 이유는 또 그런 지점도 있다라고 볼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그래도 아셔야 되는 분들을 몇 분을 꼽아가지고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정화암. 지금 예, 화면에 나오고 나오시는 계시는데요. 잘생기셨네요. 네, 1896년생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이 1894년이죠. 그러니까 그 2년 후에 태어나셨다. 네. 이분의 본명은 정현섭이에요. 호가 화암인 거죠. 성에 호를 붙인 정화암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와 이제 비슷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 조소왕 선생입니다. 소왕이 호인 거죠. 네. 이 정화암 선생은 3.1운동 참가를 계기로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고요. 1924년에는 우리가 이름을 익히 아는 신채호, 박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신채호, 박열 하면 공통점이 무정부주의. 무정부주의자. 까만색을 상징으로 하는 이 무정부주의자잖아요.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을 조직합니다. 1930년대에는 주로 상해에서 활동을 하셨고요. 중일전쟁이 발발하니까 광복군의 현지 책임자로 뛰면서 포로 수용소의 소재지를 정찰하거나 학도병의 탈출을 돕는 뭐 이런 활동을 되게 그 활동적인 역할을 그러네요. 하셨어요. 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상하이 한인 인상학교 이사장을 역임했고 주로 이제 상해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1954년에 귀국한 후에 광릉 회합에 참여합니다. 네. 이분 얘기하려면 뭐 다른 분 이제 또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만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고 가는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화암은 무정부주의자로서의 그 입장을 해방 후에도 계속 유지를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4월 혁명 이후 5대 총선에서 혁신정당이었던 사회대중당의 후보로 출마하게 되는데요. 민주당 후보였던 조한백과 맞붙게 됩니다. 이 4월 혁명 이후 5대 총선은 민주당이 싹쓸이한 선거거든요. 네. 거의 뭐 자유당이 없어지고 자유당도 출마는 하는데 당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저당은 뭐 완전히 나쁜 네. 당이니까 자유당이 두 석인가 세 석인가? 네. 완전히 싹쓸이를 해버리는 선거가 되는데요. 이때 민주당 후보였던 조한백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붙게 되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게 많지 않습니다만 옛날엔 다 국민학교나 이런 데 모여가지고 연설하는 것이 이제 그렇죠. 선거에 중요한 네. 거고 거기 반드시 찬조 연설자가 있어요. 각 후보마다. 후보마다 후보마다 다 찬조 연설자가 있는데 뭐 연설 후보가 3명이면 3명 연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찬조 연설을 먼저 하고 엄청 길었겠다. 그렇지도 않죠. 뭐 많이 안 되니까 찬조 연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연설을 하고 뭐 이런 장면들인데 저도 기억이 나는데 민주당 후보 조한백하고 붙었을 때 이때 민주당에서 나온 찬조 연설자가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곽상훈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인신공격을 하는 거죠. 정화함은 무정부주의자다. 그건 공산주의 사촌 정도 되는 거다. 응? 그런 사람에게 이 나라 정치를 어떻게 맡기냐? 이렇게 이제 네거티브 정치를 했구만요. 이념 공세죠. 네. 지금 말하면 빨갱이 공세를 그러네. 하는 거죠. 네. 그랬더니 이제 정화함이 이제 등단해서 자기 연설 차례에서 나는 곽상훈 씨가 괜찮은 정치인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무정부주의가 공산주의의 사촌쯤 된다고 말했다니 이 나라의 정치 작태를 짐작할 만하다. 무정부주의와 공산주의도 구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회 부의장까지 하는 정치가로 대접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한심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실 곽상훈이라는 사람은 신당 운동할 때 조봉암의 포섭을 주장했던 쪽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민주대동파. 네. 그러니까 그나마 민주당에서는 개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었지만 선거전에서 이렇게 빨갱이 인형 공세를 한 거죠. 4월 혁명으로 자유당이 몰락한 이후에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제1당이 되는 그 순간에도 그놈의 빨갱이 사상 공세는 민주당의 무기였던 거죠. 제가 이 에피소드를 특별히 여기서 한 이 얘기는 보수 양당이라고 하는 거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혁신정당 진보정당에 대한 사상 공세는 예나 지금이나 맨날 그놈의 빨갱이 공세가 계속됐다. 그건 뭐 자유당이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든 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죠. 위원장님 오늘 유난히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진짜 화가 화가 나죠. 좀 나셨나 봐요. 정화암 선생과 이제 그 에피소드까지 들으셨고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분은 장건상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네. 1882년에 칠곡이면 경북 칠곡이겠죠? 그렇죠. 네, 칠곡에서 태어나셨고요. 1882년 이모군란이 발발한 해입니다. 이분이 네. 오늘 준비 많이 하셨나 본데요.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한일 합방 소식을 듣고 독립운동을 위해 상해로 가십니다. 네. 네. 이 장건상님은 선생은 김원봉과 김빈이랑 관계를 맺었다고 하고요. 임시정부 수립과 의열단 결성에 깊이 관여하셨습니다. 네. 임시정부 외무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고 이후에 여훈영, 박헌영 이런 분들과 함께 고려공산당에 입당하기도 합니다. 1940년에는 충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면서 김구 중심의 민족주의 우파 또 김원봉을 위시한 민족주의 좌파를 중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해방 이후에는 근로인민당 부위원장을 역임하다가 여운형 선생이 해방 직후에 암살당하시잖아요. 네. 암살당한 이후에는 근로인민당을 아예 이끄신. 원래 근로인민당 아, 총재는 그렇구나. 여운형이었으니까. 예. 높으신 분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거죠. 이후에는 이제 단독 선거를 반대하고 남북 총선거, 남북 협상을 주장했고 김규식 같은 우파 인사들과 함께 남북 연석회의에 참여합니다.
이후에 대부분의 중간파 인사들이 남한 단독 정부 수립, 또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월북하거나 납북당했잖아요. 네. 이런 와중에서도 이제 남한 정계에서 영향력을 이런 와중에 많이 상실했는데 장건상 선생은 계속 정치 활동을 이어가신 거죠. 네. 장건상 선생은 사실상 분단이 현실화된 1950년 2대 총선에는 출마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총선 내내 사상 공세에 시달렸고요. 결국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유치장에 아이고. 수감되십니다. 네. 근데 반전이 또 있습니다. 네. 한국 최초의 옥중 당선자라는 기록을 아, 남기십니다. 선거하면서 그 감옥에 네. 갔는데 당선이 됐어요. 그럼요. 이제 정말 이 시기가 드라마틱하다. 본격적으로 한국의 첫 정치사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때의 어떤 기록들이 대한민국 첫 이런 게 당연히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첫 옥중 당선의 기록을 남기신 분이고요. 그러네요. 어쨌든 한국 전쟁 때는 피난하지 못하고 의원 신분으로 서울에 숨어 지내셨다고 하고요. 장건상 선생은 초기에 원내 자유당에 잠시 몸담기는 했지만 무소속으로 쭉 활동하면서 혁신 정치를 꿈꿨습니다. 혁신정당 건설이 나중에 이제 가시화되니까 자연스럽게 광릉회합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한 사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노동운동을 쭉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은 광릉해합에 참여한 인물은 아닌데요. 혁신정당 운동이 시작되자 이때 이제 자기도 합류하겠다 해서 참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전진환이라는 사람인데요. 전진환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정치에 뛰어든 사람입니다. 이제 그래서 노동 문제를 정치 내내 적극적으로 제기했던 사람인데요. 1901년에 함창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와세대학을 다녔고 그리고 이제 유학생들과 협동조합 운동사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독립운동과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해방 이후에는 남노당계가 만들었던 이제 노동조합의 전국 조직인 전국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에 대항해서 보수 우익계열에서 만든 독립촉성노동총동맹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조직은 사실 전평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미 군정과 이승만이 뒤에서 조종해서 만든 조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직은 처음엔 전평보다는 워낙 왜소한 조직이었지만 전평이 미 군정의 탄압으로 박살이 난 다음에는 그러고 나서 이제 단독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유일한 총연맹이 됩니다. 대한노동 총연맹이 되죠. 바로 이 대한노총이 이후 이승만과 함께하는 어용노총이 되는 겁니다. 초기 전진한 노동운동가였지만 분명히 이승만과 함께 우익에 섰던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노동운동가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당시 사실 노동 문제라고 하는 과 관련해서 그 기반이 취약하고 인식이 부족했던 초기 대한민국 정부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힘쓴 것은 사실입니다. 대한독립촉성노동총동맹 위원장을 거쳐서 대한노총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을 때도 위원장을 계속했고요. 그리고 또 노총 위원장을 하면서 재헌의원으로 그리고 초대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총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었어요.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조직 내분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이 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전진환을 내치게 돼요. 내치게 되면서 점점 소원해지다가 1955년에 자유당을 탈당하면서 이승만과 결별을 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전진환은 노동 3권, 노동자의 이익 균점권 이런 것들이 이제 재헌 헌법에 반영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민당 반대로 헌법에 삽입되지는 못했지만 노동자 경영 참여권 이것도 헌법에 추가하자고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이제 노동법이 일정 수준이나마 보장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초기에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근간이 되었던 노동법을 제정하는데 일정한 역할이 있었던 것은 뭐 그렇군요. 부정할 수는 없죠. 처음 들었어요. 물론 뭐 전 이제 민주노조 운동을 쭉 하고 대한노총, 한국노총으로 이어진 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문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은 공이고 과는 과로 평가는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쨌든 이제 이승만과 결별하고 난 다음에는
독자적 행보를 모색해서 노동자, 농민, 소시민을 기반으로 하겠다면서 노농당을 창당합니다. 노동자 농민당이죠. 노농당을 창립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당이 노농당의 이름으로 이 혁신정당 운동에 나도 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오긴 옵니다. 왔지만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혁신정당 운동이 제대로 안 되면서 이탈하고 나중에 이제 민족주의 민주사회당으로 당명을 변경하면서 유지를 시키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분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광릉해협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뭐 말이 나온 김에 한 분 더 소개하느라고 전진환이라고 하는 분을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제가 어디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국무회의 하다가 이승만한테 신발을 던진 적이 있다고. 아 진짜? 제 기억에 공무원에게 노조를 허용할 것이냐 가지고 어. 다투다가 그랬던. 야, 그랬구나. 네. 어쨌든 보건 사회부 장관이니까요. 야 재밌네요. 네. 이렇게 세 사람 말고도 또 이런 이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건 앞으로 네, 얘기를 좀 진행하면서 진행하면서.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네. 예. 자, 근데 혁신정당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력이 다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한 자리에 모여서 정당 결성을 논의하게 되었는지 이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사실. 걱정스럽죠. 네. 광릉회합 이후에 혁신정당 건설 논의는 어떻게 되어 가나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게요. 지금 뭐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이 모여서 우리 같이 이렇게 연대를 할 수는 있는데 당을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운동의 경험과 네. 생각들이 달라서 그게 정말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네. 혁신정당도 마찬가지였는데요. 1955년 9월 1일 광릉해합에서 혁신정당 건설하자 이렇게 일단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달인 10월 24일에 조금 더 규모를 확대해 가면서 대관원이라는 음식점에서 2차 해합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직 3원칙을 수립하는데요. 화면에 대관원이 보이는데요. 대관원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원래 관수동에 있었는데 관수동에 있다가 종로로 옮겼다가 용산으로 옮겼다가 그러다가 이제 지금 당산동에 있습니다. 언제 한번 밥 먹으러 당산동에 아직도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두 분 네. 가보셨군요. 네. 저는 아직 못 당산동 가봤습니다. 사시잖아. 저 아니요. 어. 옛날에 살았죠. 네. 네.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근데 이때 만들어진 3원칙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혁신 세력을 규합한다. 그리고 정치 혁신과 계획성 있는 경제 정책을 구현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이룩한다. 이게 세 개의 원칙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평화 통일과 계획 경제 그리고 혁신 정치 이게 핵심이었던 건데요. 수차례 만남을 이어가면서 이제 이것을 다듬기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당명은 진보당으로 하자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식으로 1955년 12월 22일 그러니까 9월 1일 이후 3개월 20일 만에 진보당 추진준비 동지 대표 명의로 발기 취지문 및 강령 초안을 드디어 발표합니다. 동짓날이네요, 동짓날. 네, 3개월 걸린 거죠. 진보당. 그래서 진보당이 이제 강령 초안과 발기 취지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강령 초안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화면에 나오는데요. 보실까요? 우리는 공산 독재는 물론 자본가와 부패 분자의 독재도 이를 배격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여 책임 있는 혁신 정치에 실리를 기한다. 우리는 생산 분배의 합리적 통제로 민족 자본의 육성과 농민 노동자 모든 문화인 및 봉급 생활자의 생활권을 확보하여 조국의 부흥 번영을 기한다. 우리는 안으로 민주 세력의 대동단결을 추진하고 밖으로 민주 우방과 긴밀히 제휴하여 민주 세력이 결정적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조국 통일의 실현을 기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는 교육 체제를 혁신하여 국가 보장제를 수립하고 민족적 새 문화의 창조로서 세계 문화에 기여를 기한다. 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분이 조봉암 선생이시죠? 네, 그렇죠. 누구 닮았어요? 누굴 닮았을까? 동작의 그 김학규라는 좀 닮았죠. 네. 좀 닮으셨죠? 그런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닮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이 강령 진보당 강령 초안 이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말하자면 한국판 사회민주주의 강령 비슷하죠. 그렇죠. 네, 네, 그렇다고 네. 봐야죠. 네. 네. 혁신 정치, 생활권 확보 그리고 국가 보장제까지
이 강령에서 근데 평화통일이라는 그 단어가 보이지는 않네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평화통일을 전면에 내걸지는 이제 않았던 거고 조심했던 것 같아요. 네. 앞에서 말한 이제 3원칙은 내부 원칙인 게 분명했지만 이 강령 초안은 이제 신문에 내보낸 공식 문건이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당시 남한의 통일에 대한 기본 입장은 멸공 북진 통일이었죠. 아 그렇군요. 네. 한국 전쟁이 난 지 얼마 안 그렇죠. 됐는데 그러니까 저놈들하고 53년에 평화를- 한국 전쟁이 끝났으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수위를 좀 조절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대관원 회합 3원 측에서는 평화 통일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듬해인 대통령 선거부터는 평화 통일이라는 기본 입장을 분명히 얘기하긴 합니다. 그렇군요. 이때까지는 아직 조금 네. 조심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혁신정당, 진보당 창당이 이제 본격화된 거네요. 그렇죠. 네. 이제 표면적으로는 순풍에 돛단 듯이 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9월달 광릉회합, 10월달 대관원 3원칙, 음. 그리고 12월 강령 초안 합의. 그리고 창당 일정이 이제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창당 예상 일정을 1956년 3월로 한다. 내년 3월로 하겠다. 이렇게 네. 이제 거기까지 잡았어요. 근데 사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작 창당대회는 1956년 11월 10일 날 이루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순풍에 돛단 듯이 갔는데 정작 창당이 11월 10일이 된 걸 보면 뭐가 있네. 뭔가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중간에 끼어 그러네요. 있었다라고 네.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당의 기본적인 노선과 이념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 이런 것들은 합의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이념 이거를 이제 강령화시키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의견 충돌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장건상이나 정화암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제각기 다른 경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바로 정당을 만들어 버리면 어차피 문제가 생긴다. 힘을 합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 간에 이념 통일을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충분히 토론하고 나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조봉암을 중심으로 한 다른 쪽에서는 그런 뜻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다가 창당만 늦춰진다. 정당을 발족시키고 그 후에 사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념을 정리해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이제 이런 논쟁은 되게 어렵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진행자 이런 경우 보통 어느 쪽에서요? 이런 경우. 저는 입장이 있습니다. 예, 저는 약간 뭐 있지만 예. 너무 어려워요, 사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진보정당 분열의 엑셀 생각해 보면 이념 통일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야 이게 이제 탄탄하게 갈 텐데 또 그게 반드시 창당 이전에 이루어져야만 하냐 이런 것도 사실 또 명확히 있는 거니까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런 각각의 입장을 취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누가 아까 대표적이었을까요? 이제 우리 아까 정화함과 장건상에 네네네네.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네. 정화함에 해고록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죠. 나와 장건상의 의견과는 달리 조봉암은 현 단계에서 정치 사상을 가지고 의견의 일치를 기할 수 없으니 당을 먼저 만들어 놓은 후 정치 노선을 결정하자는 주장이다. 용광로 속에다 전부 다 털어놓고 쇠는 쇠대로 금은 금대로 가려내야 된다는 것이 조봉암의 주장이다. 나는 신당은 이념 정당이어야 하므로 이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을 발족시킨다는 것은 창당 후 분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라고 맞섰다라는 네. 해고록을 남깁니다. 정화함이.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주장한 반면에 조봉암은 창당부터 해놓고 이념 통일을 모색하자고 주장합니다. 네. 그 정화암 장건상 선생은 상당히 원칙주의자였던 반면 조봉암 선생은 좀 현실주의자였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뭐 우리 진보정당 하다 보면 뭐 이런 논쟁은 뭐 정말 엄청나게 많잖아요. 늘 있는 논쟁인 거죠.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논쟁 가지고 서로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정화암과 장건상은 반발하고 조봉암을 중심으로 한 세력은 그것과 무관하게 창당을 끌고 가고 네. 이러다 보니까 분열이 생기고 일부 인사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균열이 자꾸 발생하니까 창당을 미룰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3월 예정이 미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런 모습 진보정당 창당의 필연이잖아요. 제 경험으로 국민승리 20일에서 대선 방침을 정할 때 후보 명칭이 민중 후보냐 국민 후보냐 이거 갖고 또 날밤 까면서 논쟁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막상 국민승리 21을 만들어서 선거 전에 들어간다면 일어나라 코리아가 과연 진보정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냐라는 걸 가지고 참여를 철회하고 나간 데도 또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네. 이탈한 그룹 있었던 거죠. 또 민주노동당을 창당할 당시에는 사회주의를 당 강령에 넣어야 한다 만다를 가지고 또 얼마나 싸웠는지 모르죠. 네. 당시 제가 강령을 기초하는 강령 기초위원이었는데요. 하여튼 뭐 이거 가지고 당 창당대 하는 당일날에도 엄청나게 논쟁을 했는데 어쨌든 뭐 현실 사회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하자 정도로 어쨌든 절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당시 민주노총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노총을 대표해서 참여했던 제가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라고 해서 절충이 됐던 거죠. 네. 어쨌든 진보적 이념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진보 정당에서 이런 논쟁 필연일 수밖에 없어요. 네. 네. 2000년대도 그랬는데 네, 그럼요. 1955년에도 이것들은 뭐 맨날 만나면 쌈박질이나 하고 분열 만에 이렇게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면 사실 진보 정당을 어떻게 하냐고 이런 논쟁을. 그 이념적인 지향이나 저것들처럼 무슨 선거에서 그러니까. 당선만 되면 합치는 놈들하고 다르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따라. 실리적인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더 첨예하게 논의하는 거죠. 네. 네. 민주노동당의 그 강령을 그렇게 정한 건 저는 매우 아름다운 절충이었다 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두 번째는 원내 의원을 확보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혁신정당 창당과 민주노동당 창당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요. 민주노동당은 80년대 초반부터 고양되던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또 이 흐름 속에서 건설된 민주노총 이 중심이 돼서 탄생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뭐 노동운동과 같이 제도정치 바깥에 위치한 사회운동이 정당 정치라는 제도 정치와 결합해서 구체화된 것이 국민승리 20일부터 그 이후에 시작한 이제 한국의 진보정당 운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시기 1950년대에는 이런 연결을 할 만한 사회운동이 그다지 존재하지 않았어요. 전쟁 뒤니까. 네, 그렇죠. 네. 애초에 이제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또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싸그리 네. 없어져 버렸고요. 맞아요. 제도 정치 바깥과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어려운 이상에 결국 혁신정당이 조직을 제대로 갖추려면 원내 의원, 민주대동파나 무소속류의 의원들을 합류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 거죠.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 의원이 결합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 막상 창당 작업에 들어가니까 그 수가 좀 줄었습니다. 네. 이걸로는 혁신정당의 미래를 장담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지금 이제 그 PPT로 보이는 분들이 진보정당에 관계했던 3대 국회의원 4분인데요. 광능회합에 참여했던 김수선 선생은 초기에 열정을 보이다가 이탈하고 나중에 자유당으로 가버립니다. 아이고. 또 그 안에서도 이승만과 각을 세우다가 4.19 이후에 사회대중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긴 합니다. 또 두 번 신도성이라는 분은요 초기에 강령 정책 작성의 주도적 역할을 하긴 했어요. 근데 창당 작업이 지지부진해지자 이탈하고 자유당으로 이분도 갑니다. 이 사람 또 나중에 4.19 당시에 경남도지사까지 하는데요. 4.19에 도화선이 된 마산 시위, 김주열의 사망과 관련된 책임 문제에도 연루가 되었고 부정선거에도 관여했다는 혐의로 나중에 구속되기도 합니다. 네. 또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박재홍 선생은 잠시 이제 진보당에 몸을 담기는 하지만 이분도 2주 만에 탈당을 했고요. 특이한 이름이 3번째 있죠. 김두한. 우리가 아는 그 주먹 김두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 김두한은 종로에서 당선된 무소속 의원이었는데요. 김두한이 혁신정당에 간 적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놀라실 수 있는데 그러네. 실제로 진보당 창당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다만 김두한도 2주 만에 탈당을 합니다. 극우파 깡패였던 김두한이 혁신 사상에 공감해서 진보당에 입당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이제 어려운 것 같고요. 그냥 이 시기 특유의 정당 정치의 난맥상, 또 정치 낭인들의 행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말 나온 김에 김두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중에 조봉암 선생이 그 대선에 나왔을 때 그 경호 담당이 김두한과 주먹으로 쌍벽을 이뤘던 시라소니였어요. 그래요? 네. 아. 이성순, 시라소니. 네.
재밌네요. 네, 재밌죠. 어쨌든 이제 민주대동파나 무소속 의원이 이 초기 의사와 달리 생각보다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창당을 밀어붙이는 건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랬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둘째. 첫째는 뭐 이념의 통일 때문에, 네. 둘째는 원내 의원의 결합이 부족해서. 네.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조봉암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앞서 소개했지만 조봉암은 1948년 단독 정부 수립에 참여했다는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보 정치와 네. 혁신 정치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단독 정부 수립에 참여했다는 아킬레스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파나 남북 협상파 출신의 혁신 세력들에게는 저거 사쿠라 아니야라고 하는 게 평생 꼬리표처럼 이제 조봉암에게 따라 붙는 거죠. 당시 조봉암에 대한 불신이 어땠는지 근로인민당 대구시 당 조직부장을 역임한 바가 있던 유한종이라는 사람의 증언이 화면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산 조봉암은 단독 정부를 수립할 때 이승만하고 야합한 게 사실이다. 그래서 8.15 직후 좌우익하던 사람들이 많이 진보당으로 가긴 했는데 그러나 우리 근로인민당은 아무도 안 갔다. 우리 마음속에 죽산은 때에 따라서 죽산 조봉암은 때에 따라서는 이승만과 싸우기도 하지만 어쨌든 단독 정부 수립할 때 이승만과 협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죽산하고는 안 한다는 전제가 분명하다.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운형이 창당했던 근로인민당은 좌우합작 남북 통일운동에 매진하다가 당시 당수였던 장건상이 남북협상에 참가하자 많은 당원들이 따라서 북한으로 가게 됩니다. 네. 남북협상회의가 있었잖아요. 네. 가게 되고 거기서 여기가 진짜 우리가 정치할 때다라고 해서 북한에 상당수가 남게 됩니다. 잔류하지 않은 당원들은 장건상을 따라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활동을 이어가죠. 그래서 이제 1949년에 활동을 하는데 1949년에 근로인민당이 등록이 취소됩니다. 이제 빨갱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에게는 단독 정부에 참여한 조봉암이 곱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겠어요. 자기 당은 해체까지 됐는데.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승만과 야합한 조봉암하고는 함께 갈 수 없다. 이 입장을 고수하게 되는 거죠. 사실 뭐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다 좋은데 너네 누구 빼고 와. 누구 때문에 안 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있죠. 네. 근데 일종의 이제 조봉암은 그런 변수가 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뭐 민주대동파와 무슨 파가 뭐 할 때 조봉암이라고 하는 건 늘 그런 거죠. 옛날 일제시대 때 예를 들면 서울파와 화요파가 결합할 때 네. 화요파의 요구사항이 하나였거든요. 그 서울파 대장인 김사국이라고 있는데 네. 김사국 빼면 한다. 이제 이렇게 어느 쪽에 지도적이거나 리더십이 있거나 뭐 어쨌든지 간에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여러 가지로 미뤄보면 조봉암이 대충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기도 그렇죠. 합니다. 예. 김사구 선생님은 위원장님네 먼 사돈 집안 아니에요? 저희 형수의 외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저 형수의 외할아버지. 참 그 놀라운 부인이 일이에요. 박원희 여성운동가 박원희였으니까 네. 김사국과 박원희가 결합해서 저희 사부인을 낳고 그 사부인의 딸과 우리 큰형이 결혼을 한 거죠. 뭐 좀 이상한 얘기긴 한데 하여튼 넘어가요. 얘기하다 보니 뭐 네. 하여튼 조봉암에 대한 불신이 이 시대에는 그렇게 네. 그만큼 그렇죠. 컸던 네. 거군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없진 않아요. 과거의 어떤 시기의 어떤 행보가 미래를 구속하는 경우가 많이 많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정치나 운동에도 늘 상존하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제 혁신정당의 창당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그러니까 이제 세 않았다는 가지 게 문제를 이제 얘기했어요. 예. 세 가지 문제만으로도 사실 골치가 아픈데 네. 혁신정당 창당이 반드시 넘어가야 할 정치적 과제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네. 네 번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2대 대선이 실시되었던 날짜가 52년 8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임기가 4년이니까 3대 대선 예정 달은 56년 8월이어야 그렇죠. 맞죠. 네. 그런데 55년 말부터 자유당 측에서 어. 선거를 3달 앞당겨서 5월에 하자 이런 여론을 조성하기 8월에 하지 말고. 예, 이런 여론을 조성합니다. 이때는 네. 뭐 이런 게 가능했는가 좀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자유당은 어차피 4.45 개헌 통과가 됐기 때문에 당선만 맞아요. 이번에 당선만 되면 이승만의 영구 집권이 보장된다고 보니까 네. 임기가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선거를 앞당기는 게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여기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민주당이나 진보당에게 대선 준비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정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 창당은 55년 9월이어서 이제 막 조직을 정비하고 있는 단계였고요. 진보당 창당 그룹은 55년 12월 경에야 강령 초안을 발표했으니까 예정대로 3월에 창당한다고 하더라도 대선 준비 야, 때문에 진짜. 매우 바쁜 시간인데 이승만의 꼼수. 예. 근데 이제 이 야권이 반대했지만 결국 정부는 56년 5월 15일 선거를 공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보당 창당 그룹은 당을 정식 출범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보다는 눈앞에 대선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말들이 당연히 나오겠죠. 이게 더 시급한 문제가 돼버린 거고요. 그러면 당은 선거 오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제 이래저래 혁신정당 진보당의 창당은 순조롭지 못하고 우여곡절이 계속 진행된 거죠. 하여튼 뭐 이승만 때는 뭐 아무리 독재지만 법이 무슨 죄다 나이롱법이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4.45 개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큼은 지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무슨 이게 그냥 대통령의 임기 전체를 늘린 것도 아니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큼은 뭐 이런 개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뭐 선거 시기를 앞당기고 하는 것쯤이야 뭐 우스웠겠죠. 그렇죠. 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제 혁신정당에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막 쌓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당장 대선이 5월이면 남은 기간이 몇 개월 안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창당 준비에 따른 실무를 생각하자면 사실은 대선부터 하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창당이 미뤄질 수밖에 없을 텐데 어쨌든 대선 또 잘 치러야 창당도 되는 거니까. 그런 거죠. 네. 혁신정당 창당 이야기가 잠시 미루고 그럼 이제 대통령 선거 얘기를 해야 되는가요, 우리도? 그렇죠. 네. 네. 자, 그 얘기는 잠깐 쉬고 와서 대선 얘기할게요. 네. 여러분은 지금 붉은 오늘 양경규, 나경채, 심재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습니다. 붉은 오늘. 네. 저기 돌아왔습니다. 자, 얘기 계속 해볼까요? 1956년 5월의 대선. 네.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한국 정치에서 가장 좋아하는 순간인데요. 그렇습니까? 네, 진보당 창당 그룹은 정부통령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통령 후보로 조봉암, 부통령 후보로 박기출이라는 분을 선출합니다. 네. 네, 형식적으로는 당이 아직 창당되지 않았으니까 무소속 후보였죠. 아니 근데 혁신정당 창당그룹의 두 축이 조봉암하고 서상일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두 사람이 역할 분담해서 나왔을 것 같은데 갑자기 다른 분이 나오셨네. 뭔 일이 있었어요? 네, 뭔 일이 있었죠. 아 그런가요? 원래는 대통령 후보 서상일, 부통령 후보 조봉암으로 얘기가 진행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렇구나. 조봉암 선생은 아까 쭉 얘기했듯이 네. 이승만과 같이 한 경력 문제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신당 운동에서 본의 아니게 뭐 파동을 일으키는 중심에 서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기에는 좀 부담이 있었던 거죠. 아 그랬구나. 그런데 진통 끝에 조봉암을 세력으로 한 세력이 더 컸어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서상일은 원래 이제 좀 딴 데서 네. 이렇게 오신 그렇죠. 분이니까. 민주당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봉암이 대통령 후보로 서상일이 부통령 후보로 이렇게 정리가 돼버린 뒤집어졌구나. 거죠. 네. 이렇게 되니까 서상일 선생이 부통령 후보를 고사하고 내가 선대위원장을 하겠다. 빈정상하셨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좀 기분이 상했던 거죠. 대신에 의사 출신이었던 박기출을 부통령 후보로 올립니다. 아. 네, 이때 이제 매끄럽지 못했던 후보 선출 과정은 나중에 조봉암 서상일의 갈등으로 또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정부통령 선거가 시작됩니다. 이제 네.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은 정부통령 후보로 이승만, 이기붕, 그다음에 민주당은 신익희, 장면,
네. 진보당 창당그룹은 조봉암, 박기출 이렇게 해서 이제 3파전으로 선거에 임합니다. 물론 부통령 후보는 런닝메이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부통령만 나온 그렇군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런닝메이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통령만 나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통령 후보는 더 많은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요. 그랬군요. 진보당 창당그룹과 민주당은 후보 단일화를 통해 반이승만 연대 야당 연합을 추진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이랬구나. 그 네. 최초의 반독재 연대. 그러네. 그러나 이제 이 야당 연합이라는 게 또 뭐 지금이나 똑같지만 논의만 지지부진하고 진전을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원내에 삼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제 민주당도 아니고 그렇다고 혁신정당도 안 하는 이제 그 밖에 있는 뭐 원로들, 밖에 있는 저 네, 지식인들 네, 이런 네. 사람들이 야, 인마 빨리 인마 단일화해. 반이승만 해야 될 네.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원내에 있던 자유당도 민주당도 아닌 무소속 의원들도 헌정 동지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렇게 좀 하자. 막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원 밖에 있었던 사람 중에 이제 70년대식으로 말하면 이제 소위 재야 인사들인 거죠. 대표적인 네. 사람이 이제 성균관대 총장이자 유학계의 거두였던 김창숙 선생.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가이자 기독교계의 원로였던 이명용 장로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반이승만 야당 연합을 강력히 촉구하고 또 중재에도 나서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게 뭐 그렇게 쉽지 않죠. 뭐 계속 지지부진하는데 그러다가 선거 전에 돌입은 했는데 그래도 논의는 뭐 어쨌든 시작은 하죠. 계속 선거 전에 들어갔어도.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신익희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 급설을 하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야당 연합은 뭐 이러쿵저러쿵 할 것도 없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야당 연합이 돼버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 조봉암으로 되니까 야당 연합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조봉암 측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민주당 표를 그렇죠.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도 뭔가 카드를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쓴 카드가 우리 부통령 후보를 사퇴시킬게. 네. 우리는 장면으로 통일하겠다. 그러니까 너네도 대통령은 조봉암으로 하자. 일종의 연정을 제안한 거죠. 네. 어차피 신익희 후보가 돌아가셨으니까. 없으니까. 네. 근데 멀쩡한 살아있는 박기출 후보를 죽인 거죠. 네. 사퇴를 시키면서까지 민주당에게 구애를 네. 하지만 민주당은 외면합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그 유명한 이제 한국 정치사에 나오는 그 유명한 추모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네. 신익희를 좋아하는 사람은 죽었지만 추모하는 뜻으로 표를 찍어달라. 진짜 말이 되냐 진짜. 아유. 무효표를 선동한 거죠. 근데 이 표는 찍어봐야 무효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명확한 반이승만 하더니만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조봉암을 지지하고 양당 체제에 균열이 가는 일은 만들지 않겠다. 아이고, 이게 민주당이었던 거죠. 이게 빨갱, 바로 빨갱이보다 독재가 낫다. 이런 이게 바로 역사가 우리나라 있어. 우리나라 보수 양당의 행태가 어떤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네. 하여튼 그러니 뭐 한국에서 진보 정당, 혁신 정당이라는 되겠냐고. 게 진짜 어쨌든 투표 결과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보시죠. 자유당의 이승만 후보가 총 투표자 906만 중 504만으로 69%, 그리고 조봉암이 216만으로 30%를 얻게 됩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제3당 후보가 30%를 얻은 것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물론 해공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승만이 3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근데 이 개표 결과 보시면 무효표가 185만 표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추모표가 된 거죠. 추모표 네. 신익희를 찍은. 이를 조봉암의 표로 계산하면 조봉암이 45%가 되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 반이승만을 위한 민주연합을 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거죠. 네. 왜 대한민국은 보역구도가 안 되는가? 같이 권력을 나누는 또다른 보수정당의 집권은 용인해도 제3세력의 성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네. 보수정당의 행태인 거죠. 네. 70년 전의 이 모습은 오늘도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너무 이렇게 볼 수 가슴 있습니다. 아파.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요 장면이 한국 최초의 대선 후보 단일화를 네. 둘러싼 논란이었는데 잘 안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네.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이 지역별 개표 결과에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북 지역에서 조봉암의 지지율이 무려 44%였습니다. 엄청나죠. 심지어 이제 요 PPT에 나와 있는 설명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조봉암의 전국 최다 득표 선거구였던 경북 경산군에서는 조봉암은 무려 74%를 득표합니다. 아 대단하네요. 네, 74% 경산
뭐 경산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이종 엄정해. 경북 경산에도 현재는 지금 이제 의원님은 아니신데 진보정당 의원 아, 엄정해 그럼요. 의원이 기적의 도서관도 만드시고. 아, 그러니까요. 한 엄청난 일을 3선 하셨나요? 하셨죠. 삼선했죠. 삼선했죠. 지역에서 아무튼 삼선. 그 동네가 이런 동네라는 그러니까 진보정당 겁니다. 의원이 네. 기초의원 3선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경북 지역이 대구와 함께 보수의 아성같이 여겨지는데 원래는 이제 진보적 혹은 사회주의적 사회운동의 메카였다. 네. 심지어는 대구를 옛날에는 조선의 모스크바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왜 이래?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어쨌든 이제 이런 흐름이 조봉암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던 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에 보수 양당이 진보 정당들에게 보였던 태도 뭐 어마어마했잖아요. 그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데 이때도 그랬네요. 완전 그럼요. 데자부네요. 네. 한국에서 보육구도의 실패가 여러 가지 뭐 정치 사회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보수 양당의 공모에 의한 네, 그런 권력욕이 중요한 이유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럼 대선도 끝났으니 혁신정당 창당 이야기로 좀 이어가 볼까요? 이게 사실 대선 성과가 굉장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이걸 잘 이제 네.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대선의 성과를 이어받아서 혁신정당 창당그룹, 진보 즉 이제 진보당 창당 준비그룹은 대선 직후에 곧바로 이제 미루었던 창당 작업에 돌입할 거 아닙니까? 네, 당선은 안 됐지만 민중의 열성적인 지지를 선거를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 지지에 기반해서 정당을 결성하고 목표를 이제 완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혁신 세력 규합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벌어지는데요. 정화암과 장건상 또 아까 이야기한 전진한과 같은 제야 혁신 세력들은 진보당에 합류하는 대신에 아예 별도의 혁신정당, 그야말로 노선을 분명히 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면서 통일사회당 건설운동으로 이탈을 합니다. 네, 당초에 이제 혁신정당 추진 세력은 당연히 약화되는 거죠. 그러겠네요. 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과 노선이 다른 사람들이 어찌어찌 창당 작업을 하기는 했는데 결국 분열이 시작이 되는 그런 거잖아요. 거죠. 네. 어쩌면 정치 사상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진보 정치 세력들에게는 이게 필연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념을 중심으로 사고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분열하게 된 이유가 뭔지 좀 자세히 좀 들어보죠. 네, 이제 원내 반이승만 세력 또 원외의 제야 혁신 세력 대부분은 3대 대선 당시에 민주당과 진보당 창당 그룹이 함께하는 야당 연합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혁신정당 운동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당장은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가 더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 야당 연합이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에 민주당도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혁신정당 추진에 더 큰 지분이 있는 조봉암 세력의 책임도 만만치 않다 이런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이제 혁신 세력 규합 또 혁신정당 결성에 동의하지만 조봉암과 진보당을 중심으로 한다면 참여할 수 없다 이런 기류가 만들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이제 조봉암과 함께할 수 없다면서 혁신 세력 일부가 아예 별도 정당 창당으로 나가면서 진보당 중심의 혁신정당 건설 운동은 매우 어려운 난관에 아유, 봉착하게 네.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뭐 이제 진보당 창당을 원래부터 준비했던 주류 그룹 말하자면 조봉암 그룹은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들 다들 뻗쳐나가니까. 그래서 애시당초 당초 예정이었던 56년 3월은 이미 이제 끝장이 났고 5월 대선의 성과를 얻고 꽤 많은 표를 얻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하루빨리 창당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밀어붙였는데 이렇게 자꾸 분열이 발생하니까 밀고 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원내 무소속 의원들의 포섭도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광릉해합에서 함께한 이들 중 일부는 아예 별도의 정당을 꾸리겠다고 나가버리고 하니까 이제 난감한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이제 남은 세력이라도 그러면 최대한 힘을 모아 진보당 창당을 하자 이렇게 계속 조봉암 그룹을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라도 똘똘 뭉쳐서 하던 일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남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진보당 창당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도 갈등이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 그룹은 그러니까 조봉암을 중심으로 한 그룹은 지금의 조직이라도 수습해서 하루빨리 진보당을 창당하자 이것을
고수파라고 불렀습니다. 고수파. 고수파. 아. 네. 근데 또 한 그룹은 혁신정당 창당 좋다. 좋은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혁신 세력을 좀 더 포괄한 후에 당을 창당하자. 이것은 이제 서상인을 중심으로 한 그룹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대동파라고 불렀습니다. 네. 이때는 대동이란 말을 많이 썼나 봐요. 그런가요? 예. 네. 어쨌든 고수파와 대동파가 남은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당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또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고 혁신정당 창당을 이끌었던 두 사람이잖아요. 결국에는 입장 차이로 분열하게 되는 거네요. 이 갈등이 근데 수습은 돼요? 뭐 수습은 돼요. 어쨌든 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예정일을 다시 미루어서 8월 30일로 하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얘기를 하는데 진보당 고수파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밀어붙여서는 안 되니까 대동파가 주장하는 입장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네. 이제 양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56년 8월 24일 날 진보당 추진그룹이 긴급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그룹들을 더 많이 합류시키기 위해서 창당 계획을 전면적으로 조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죠. 그래서 창당 일자도 9월 달로 미루고 그동안 정리된 노선과 이념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당명도 변경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당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이 갖는 기득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이 있을 때 어느 당이 우리 당명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곤란한 것처럼 이 당명을 변경함으로써 뭔가 더 큰 문호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임위원회 결정이 그렇게 나고 나서 진보당 추진그룹에 더해서 다시 무소속을 중심으로 한 헌정동지회 그리고 제야혁신세력 3자가 참여하는 그 3자에서 각각의 대표들을 뽑아서 7인 유지 간담회를 개최하고 혁신정당 운동 3원칙을 발표합니다. 네. 그래서 이 3원칙에만 동의하면 다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다시 판을 좀 더 연 거죠. 네. 어쨌든 일정이 9월로 좀 늦어지더라도 혁신정당을 함께 건설하자. 뭐 당명도 변경할 수 있다. 고수파가 한 발 물러선 거죠. 예. 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간담회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신당운동 3원칙이라는 것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대체적으로는 이제 고수파가 내놓은 제안을 중심으로 다시 이제 함께 해보자라고 합의하면서 세운 원칙이 세 가지였던 건데요. 네. 그 합의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명합니다. 첫째는 신당의 당명을 민주혁신당으로 할 것. 둘째는 문호를 개방할 것. 셋째는 민주 방식에 의한 조국 통일을 추구한다. 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결국 함께 하게 되기는 당명도 바뀌어서 뭐 그렇긴 한데 셋째 민주 방식에 의한 조국 통일을 추구한다. 이건 뭐예요? 왜 원래 창당 준비할 때는 평화 통일 이거 그렇죠.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좀 더 많은 세력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표현을 온건하게 수정했다. 이렇게 평화 보면 통일보다? 될 것 같습니다. 평화 통일 사실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라고 하는 건 되게 온건한 엄청 방식이죠. 온건한 거죠. 근데 당시로서는 공산당과 평화를 논한다. 고 하는 것이 되게 급진적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멸공 북진 통일. 그러니까 가장 대중적인 통일은 북진 멸공 통일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때 이제 평화 통일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급진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때보다 훨씬 시대를 뒤로 미뤄서 대한민국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다 때문에 국가보안법으로 감옥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런 거죠. 지금은 너무 상식적인 얘긴데. 네. 여하튼간에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혁신정당 운동이 시작되고 기존의 진보당 창당을 준비했던 그룹에 더해서 제야 혁신 세력과 원내에서 그동안 비자유당, 비민주당, 특히 반이승만으로 함께했던 헌정동지회 그룹이 다시 결합하면서 민주혁신당 창당운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네. 그 민주혁신당이요? 일부에서 잠깐 그렇죠. 언급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서상일 언급하면서 나왔죠. 여기서 등장을 하네요. 네. 근데 위에 언급했었던 7인 유지 간담회 3원칙에 따르면 기존의 진보당 창당 노선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결과적으로 당명 차이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굳이 조봉암 그룹이 추진한 진보당으로 운동을 이어가지 않고 이렇게 간판을 바꾸고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기에 심지옥 진행자 지적 정곡이다 싶은데요. 네. 대동파 입장에서는 서상일의 대동파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조봉암 중심의 색깔을 지워야 더 많은 혁신 세력이 참여할 수 있다. 야, 그러려면 당명을 우선 바꿔야 된다. 음, 그러니까 이게 원칙과 노선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문제, 세력의 규합이라는 그러네요. 측면을 네. 중요하게 본 거죠. 지금의 진보당 추진 세력으로는 보수 양당과 맞서 싸울 수가 없으므로 자유당, 민주당 모두에 속하지 않는 집단들 이런 세력 제3세력을 다 포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보당이라고 하는 색깔을 지워야 된다. 조봉암이라는 색깔을 지워야 된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조봉암 중심의 고수파 입장에서 보면 진보당 출신 세력이 혁신정당 운동에서 세력이 가장 크고 조봉암은 대선을 2번이나 나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혁신정당 운동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창당하면 세력이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지워야 세력이 확장된다라고 주장하는 대동파에게 좋다 그럼 우리가 양보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엄청난 노선 차이라고가 있어서 갈등을 일으켰다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정치적인 이유가 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짐작돼요. 뭐 네. 짐작이 안 가는 건 아닌데 표면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전술적 차원의 문제 그 정도였다고. 정도였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그것보다도 신당 내에서의 어떤 두 파 간의 헤게모니에 그렇죠. 관한 그렇죠. 문제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대선 후보 과정에서의 앙금도 아직 남아 있을 것 그렇죠.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입장 차이나 대선 후보 때의 갈등에 더해서 결국엔 누가 혁신정당의 주도권을 질 것인지 가질 네. 것인지에 대한 알력 다툼이었다 이렇게 네. 이제 볼 수 있는 측면이 솔직히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 아주 초기부터 혁신 정치를 추구했던 조병환과 야당연합 신당운동이 좌초하고 나서야 혁신 정치인으로 온 서상일 요 간의 세력 차이가 발생한 거죠. 네. 사실은. 네. 하여튼 원래 정치 집단 간의 갈등이 순전히 노선 문제 하나로만 그러니까요. 불거지지는 않는 네. 거니까 네. 뭐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간에 갈등을 봉합하고 진보당 추진 세력은 당명을 민주혁신당으로 바꾸고 이제 창당 작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네. 그럼 먼저 결별을 선언하고 나갔던 세력 있잖아요. 네. 통일사회당 만들겠다고 나간 세력은 어떻게 됐습니까? 진보당 고수파가 입장을 바꿨으니까 다시 합류하게 되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사회당 추진 세력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안 들어왔어요? 네. 네. 이들은 혁신정당이라면 혁신 세력이 모이면 되는데 무슨 비자유당, 비민주당이라는 노선에 동의하면 다 모이자 이런 방식을 쓰냐? 이건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노선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는 거고요. 우리 네. 진보정당 만들 때도 그런 사람 많았어요. 네. 그렇죠. 네, 뭐 최근에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만 네. 생각하고요. 네. 어쨌든 통일사회당은 진보당 추진그룹이 민주혁신당 창당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혁신 세력을 불러 모으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요. 네. 동대문 시장 같은 잡탕이라고 비난을 지금 합니다. 무슨 동대문 시장을 네. py마합니까? 이때는 지금? 동대문 시장이 좀 제일 컸나 봐요. 그럼 동대문, 그랬나? 남대문 뭐 그렇죠. 이건 뭐 엄청 큰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이유보다도 강했던 거는 조봉암과 같이 당을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 더 컸었다 이렇게 그렇죠. 좀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이 그룹은 나중에 통일사회당 창당을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조봉암 선생이 돌아가신 이후에 민주혁신당 합류를 놓고 협상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당을 창당하는 것은 4월혁명 이후가 됩니다. 그렇게 됐군요. 음. 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존의 보수 양당에 맞서는 혁신정당, 네, 민주혁신당의 창당 과정을 이제 살펴보죠. 진보당 창당 과정 끝났어. 네, 이제 끝났어. 네. 이제 다시 민주혁신당 창당 과정을 또 가는 거죠. 네. 이제 앞에서 얘기한 대로 민주혁신당 창당 준비는 기존의 진보당 추진그룹 그리고 헌정동지회 또 제야 혁신 세력을 세 개의 축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정당이 등장해요. 공화당이라는 이름의 정당이 공화당 합류합니다. 공화당은 30 시절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을 떠오르는 게 뭐 당연하지만 그것과는 좀 다르고요. 바로 이제 족청계를 이끌었던 이범석이 만든 정당이 공화당입니다.
일부에서 이범석 얘기를 하면서 이범석이 이끌었던 족청계가 원외 자유당을 이끌다가 53년도에 이승만에게 숙청당했다 이렇게 네. 설명을 했는데요. 그랬죠. 바로 이범석이 공화당이라는 당을 창당하고 활동하다가 혁신정당 창당에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4개 세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화당이라고 하는 당은 자유당에서 나온 이범석이 1956년 3월 족청계와 비족청계 그러니까 이범석과 함께 부산 정치파동을 주도했던 장택상 그리고 독립운동가 지청천 대한민국 정부 초대 문교부 장관이었던 안호상과 같은 당대에 꽤 유명한 정치인들과 함께 만든 당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족청계는 이 당을 이승만 정권을 지원하는 이른바 제2여당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봐야 이제 이승만은 상대도 안 해줬죠. 반면에 비족청계는 분명하게 새로운 야당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 갈등을 벌이다가 당이 완전히 분열하는데요. 이 와중에 공화당 내에서 그렇죠. 네. 이 와중에 이범석 선생은 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도 해요. 네네. 3위입니다. 근데 지지율은 3.67%. 예. 1위 장면이 46%였기 때문에 또 2위 이기붕이 44%였는데요. 한참 미달한 거죠. 이후로는 족청계 중심으로 당의 이름만 유지한 채 별다른 활동을 못해요. 그러다가 1956년 7월 즈음에 혁신 세력 규합 운동에 정당 차원으로 참가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면서 민주혁신당 창당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민주혁신당이 비자유당, 비민주당 뭐 모두를 포괄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 공화당의 참여까지 용인하는 것은 좀 껄쩍지근합니다. 그죠? 네. 예. 아니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정당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혁신정당 하겠다는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좀 이제 이상한데. 당을 만들고 거기다가 만들었는데 또 족청계 비족청계가 분열하고 이 당이 사실 생존할 것이냐가 걱정이잖아요. 현실적으로. 한동안은 또 이승만 쪽으로 갔다가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우리는 이승만 당을 만들겠다. 네. 한쪽은 그렇게는 못한다라고 해서 서로 싸우다가 나가버리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의 존재감이나 힘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혁신정당 운동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우리도 거기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뭐 이거 보면서 약간 뭐 얘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국민참여당 네. 국민참여당이 처음에 어쨌든 노무현을 지지하고 네. 약간 여당의 이중대 비슷한 형식으로 그렇습니다. 당을 창당하다가 점점점 힘이 떨어져 가면서 네. 우리도 진보정당 하겠다. 맞아.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 비슷한 그래서 거죠. 통진당으로 이렇게 또 통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통진당하고 이쪽 진보신당에서 왔던 그룹들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당이 이제 통진당이 되는데요. 어쨌든 정치적 생존을 모색해 보자는 게 컸던 것 같아요. 네. 위원장이 어떻게 이렇게 비유를 잘하시죠? 그러니까 뭐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는 노선상으로도 그래도 조금 함께 할 수 있는 지점이 있기는 있다.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혁신 세력의 기본 입장이라는 게 뭐예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모두를 지향하면서 민주사회주의를 주장하는데 이 부분이 공화당의 족청계와 들어맞았던 거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족청계 입장을 한번 봤잖아요. 족청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모두를 비판하며 혈통에 기반한 인종주의를 주창했다라고 한 네. 얘기했었잖아요. 네. 어쨌든 자본주의, 공산주의를 모두 비판한다는 입장에서 같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구체적인 이념 지향은 달랐지만 어쨌든 자유당, 민주당, 보수 양당과는 다른 정당을 만들겠다는 혁신정당 같이 할 수 있다. 우리 글로 가자. 이렇게 해서 간 거죠. 참여계가 처음에 진보정당 운동 합류할 때 내부에서 논쟁과 비슷한 겁니다. 네. 따지고 보면. 네. 네. 어쨌든 실제로 족청계와 혁신 세력이 어느 정도 겹치는 행보를 보였다는 기록이 있기도 해요. 네. 한번 보시죠. 네, 화면에 이제 젊은 시절 김대중이 쓴 글이 잘생겼다.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대중이에요? 네. 어머나 네, 깜짝 젊은 청년 깜놀이네. 김대중 잘생겼습니다. 오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산 조봉암 씨의 정치 노선과 철기 이범석의 노선이 옛날부터 얽혀져 있었음은 정계 소식에 통하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선거에서 많은 지방에서는 죽산 대통령, 철기 부통령의 운동이 쌍방 합작하에 진행되었던 것이다.
참고로 김대중은 잠깐이지만 공화당에 몸담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범석 공화당에. 예. 이휘호 여사도 족청 출신이고요. 오 그래요? 네. 여하튼간에 어쨌든 김대중 선생의 신기하다. 글에 따르면 3대 대선 당시에 조봉암 선생을 지지한 혁신 세력 그리고 이범석을 지지한 족청계 간에 어떤 모종의 합작이 있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조봉암과 이범석의 사이는 안 좋았다고 합니다. 조봉암은 이범석에 대해서 위험한 군국주의자 파시스트 이렇게 평가했다고 하고요. 너무 심하잖아. 네. 이범석은 조봉암에 대해서 공산당 응. 네,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기층 조직의 레벨에서는 서로 좀 통하는 게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 말이 김대중이 비판적으로 한 말이에요. 철기가 왜 거기로 간 줄 아냐? 원래 그 비슷한 놈들이었어라는 뜻으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밑바닥에서 뭔가 걔들이 통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 혁신전당 할 수도 있어라고 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김대중은 안 따라갔거든요. 아, 네. 아니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전혀 이질적이기는 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뭐 함께 할 수도 그렇죠. 있었겠네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공통분모도 있었겠다 싶기는 한데 솔직히 말하면요. 그런 측면보다는 정치적 생존을 모색하던 공화당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자기 세를 불려야 되는 민주혁신당 창당 그룹이 이게 뭔가 이해가 맞았던 것 아니냐 그러면서 같이 네. 하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네. 하여튼 이제 진보당, 헌정동지회 그리고 제야 혁신 세력, 공화당 이렇게 네 세력이 된 거죠. 네. 그죠? 그러면 이 집단 네 집단이 모여서 민주혁신당 결성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 그 그렇죠. 과정은 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4개 집단에서 대표 3명씩 모여갖고 4.3.12 12인 위원회가 구성돼서 네. 논의를 시작한 거예요. 아, 창당하자. 네. 근데 이제 막상 민주혁신당의 구체적인 강령 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하다 보니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공화당이 이 진보당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크게 예를 들면 공산주의, 자본주의 반대하고 반민주당, 반자유당으로 해서 왔는데 구체적으로 논의하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지점들이 자꾸 생기고 의견이 안 맞는 게 있는 거죠. 특히 공화당이 갖고 있던 강령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요? 강령이. 네. 진보당이 공화당 강령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첫 번째 강령, 진정한 민주정치 실현. 두 번째 강령, 균등한 자주경제 확립. 세 번째 강령, 차별을 폐지하고 공정한 협동사회 건설. 네 번째, 자주적 민족문화 확립. 여기까지는 뭐 괜찮은데요? 괜찮아. 네. 근데 다섯 번째, 국토 통일을 위하여 정병주의를 채택하고 국제적 우호 외교 수립을 기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다섯 번째 강령은 진보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정병주의라는 게 말하자면 정예병을 육성시켜서 병사를 육성시켜서 통일하겠다는 건 일정하게 평화통일하고는 아니네. 배치되는 거죠. 네. 진보당이 나서는 핵심 정책 평화통일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러네요. 네. 그래서 혁신 세력들은 애시당초 공화당이 혁신정당에 참여하자는 결의를 했으니 내심 평화통일안에 동의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논의를 하니까 자기들도 이건 양보를 못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진보당 고수파로서는 정말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무리 세를 불리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렇지. 저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진보당 추진그룹과 공화당 성명서가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네. 진보당 나와주세요. 추진그룹은 공화당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같이 하기 어렵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공화당이 참가해서 논의하고 있는 12인 위원회 이거 동의하기 어렵고 이제 이거 깨야 된다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애초에 기본 노선에 합의했던 진보당 그룹, 헌정동지회, 제야혁신 세력 요 3자만으로 혁신정당을 해야 된다. 공화당은 나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당연히 공화당은 발끈한 거죠. 총직결운동이 기성정파의 재판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담화를 발표하는 거죠. 총직결로 국민의 지지를 받게 해야 되는데 기성정당이 지들끼리 나와버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공화당은 용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공화당은 이제 나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이게 나가면 그래 나가는 게 맞아. 우리랑은 안 되는구만. 이렇게 해서 남은 셋이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나간 문제를 놓고 셋이 의견이 또 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도 붙잡았어야지. 그러면서 여전히 약간 그렇더라도 우리가 양보하더라도 좀 공화당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보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 사이에 또 갈등이 생겨나는 거죠. 갈등할 일도 예. 많다. 아니 이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 비자유당, 비민주당이라는 공통분모에서 시작이 된 건데 시간이 갈수록 입장 차이만 더 선명해지고 그렇죠. 어떻게 함께할 수 없는 이유만 점점 더 늘어나는데 당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도- 진보당 고수파는 공화당 배제해야 된다고 하고 진보당 대동파는 그래도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고 네. 하고 거기다가 공화당은 진보당 고수파를 계속 비판하고 있고 분열이다, 여기다가 분열. 제혁신 세력은 야 그냥 조봉암 이범석 둘 다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아 진짜 그러니까 한마디로 니전 투구가 벌어지는 거죠. 이게 사실 뭐 정치에서 정말 많이 벌어지는 결국은 이런 거죠. 둘 다 나가. 원래 잘 안 되는 집안이 이렇게 네. 복잡하고 또 그러잖아요. 뭐 이 정도면 뭐 분열을 어떻게 수습할 수나 있을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후에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죠. 뭐 어떻게 되는지 얘기 좀 해봤어요. 어쨌든 이제 3주체 입장에서는 그래도 창당을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공화당 때문에 그럴 수는 네. 없잖아.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원래 민주혁신당 창당을 합의했던 3주체는 음. 결국에는 공화당을 배제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더 갈등하지는 않네. 네, 거기서는. 나중에 이제 결합한 공화당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가 어렵게 그렇지. 노력해 왔는데 맞아. 혁신정당 창당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민주혁신당 추진협의회를 3자가 다시 조직을 합니다. 추진협의회 네. 한시름 돌렸네요. 그럼 이제 민주혁신당 추진협의회를 통해서 이거를 중심으로 창당 작업이 진행이 이제 자유당 빼놓고 다시 시작한 거예요. 되겠네요. 또 네. 시작한 거예요. 네, 우여곡절 끝에 이제 구성된 민주혁신당 추진협의회는 논의를 거쳐서 우선 신당의 강령안을 제출합니다. 아, 네. 그리고 이 강령을 중심으로 최대한 세력을 모아 창당 작업에 세력을 모아 하니까 또 웃음이 나오네요. 어쨌든 세력을 모아 창당 작업에 들어가기로 약속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정작 강령이 발표되니까 또 의견이 아, 진짜. 갈려요. 참여를 약속했던 사람들이 또 이탈을 합니다. 또 이제 민주혁신당 추진협의회가 제출한 강령을 먼저 한번 볼게요. 네. 네, 화면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간명하죠. 1. 혁신정치의 확립. 2. 계획성 있는 균등 경제의 지향. 3. 민주방식에 의한 국토통일의 완수. 4. 국가보장의 교육제도 구현. 5. 민주우방과의 제휴. 뭐 이게 뭐? 예, 이 내용을 보면은 원래 진보당 창당을 위해 준비했던 강령하고는 크게 그렇죠. 다르지 않은데요. 네. 혁신정치, 계획경제, 민주방식에 의한 통일, 국가보장의 교육제도 이런 건 아까 이제 진보당 추진위 강령 초안에도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네. 진보당 고수파도 이 강령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동의를 표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네. 정작 창당에 결합하는 인사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 강령에 네. 불만이 있었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이 과정을 거쳐오면서 이거 안 되겠네. 네. 이 그러면서- 지지부진해지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강령에 대한 문제 제기했다기보다도 정작 강령까지 발표했는데 이미 세력이 무너지고 힘이 있었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네. 될 것 같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혁신당에 가담할 것을 결의한 주요 인사 30명이 각 주체별로 10명씩을 뽑아서 9월 25일까지 서명을 받아와서 준비위원으로 하기로 했어요. 30명으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 10월 중에 창당 대회를 열기로 했는데 이 각 주체별로 10명이 안 채워진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진보당 그룹에서는 충분히 서명이 이루어졌는데 헌정동지회와 제야혁신그룹에서는 서명한 사람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부족했어요. 네. 헌정동지회에서 서명한 사람은 무소속 김웅식 의원 한 명뿐이었다고 원내 의원 합니다. 확보가 중요했는데 네. 결국 의원 그러니까. 한 명 확보하는. 원래는 더 많은 수가 참여하려고 했는데 공화당이 이 사람들이 공화당이 축출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공화당의 축출을 보고 이들이 참여를 주저하게 된 거고요. 말하자면 이제 뭐 비민주당, 비자유 다 모이래며. 예. 근데 뭐 거짓말이네, 축출하네 이렇게 된 거죠. 제야 혁신 세력도 통일사회당 추진그룹과 민주혁신당 추진그룹 사이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민주혁신당 추진이 순조롭지 못하니까 참여 숫자가 확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이쯤 되면 민주혁신당 그 운동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더 이상 진전되기가 좀 어렵고 또 봉합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 끝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잘 보셨는데요. 정말 끝납니다. 이제 진짜? 진짜로 끝장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고. 사실 당초에 진보당 창당 추진 그룹은 그러니까 주로 고수파 입장에서는 그렇지. 이제 더 이상 이 민주혁신당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공화당 사태 또 그다음에 30인을 구성했는데 다른 그룹들은 10명이 명단도 올리지 않고 그렇죠.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그리고 당명 변경까지 받아들였는데 그렇지. 문호까지 개방하면서 창당 일정까지 변경하면서 우리가 진짜 많이 참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수파 입장에서는. 많이 그러면 참았지. 이제로는 어쩔 수 없다. 음. 이제 고마하자. 그래서 진보당 그룹은 더 이상 민주혁신당 창당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민주혁신당 창당 대회에서 이탈하고 원래 우리가 세웠던 당명 있잖아. 진보당. 그걸로 당 창당하자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보당을 창당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혁신당 창당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이 1956년 8월 24일이에요. 네네. 보수파가 양보하면서 당명을 변경하고 이랬는데 깨진 것이 9월 20일이니까 한 달 동안이에요. 한 달 동안 이 아사리판을 벌리고 그래요?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한 달 지난 거예요? 한 달만. 원래는 1년 넘게 걸렸죠. 그런데 그렇군요. 어쨌든 이 논쟁은 민주혁신당 논의는 한 달 만에 깨졌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 한 달 동안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결국 실패한 거고요. 네. 혁신 세력을 크게 모아 제대로 된 혁신 정당을 만들어 보자 했던 시도는 실패하고 맙니다. 아유, 네. 그렇게 됐군요.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진짜.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탈한 고수파를 중심으로 한 진보당 그룹은 독자적인 창당을 진보당 창당하겠다고 이제 우리는 예. 더 이상 너네하고 말 안 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민주혁신당 창당하자고 모였던 그룹 다른 그룹들은 어떻게 됐는지 특히나 이제 고수파 막 압박하면서 그 판을 새로 열자고 막 주장했었던 그 대동파 있잖아요. 네, 진보당 진보당. 대동파. 네. 그 대동파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민주혁신당 창당 실패 이후에 진보당 창당과 그리고 민주혁신당에 남았던 사람들의 얘기는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쪽은 진보당을 창당하고 다른 한쪽은 민주혁신당을 창당하긴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과정 그리고 이후의 혁신정당의 활동은 이렇게 갈라져서 출발하면서 처음부터 이제 쉽지 않은 길을 가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어진 1958년 선거에서 어떤 혁신정당도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다음 시간에 이 얘기를 좀 더 이어가야 될 텐데요. 온갖 우여곡절 끝에 출발한 1950년대 혁신정당의 궤적 여러분과 함께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찾아가 보기로 하고요. 오늘 방송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진행자님. 네. 아니 좀 아쉽기는 한데요. 재밌죠. 결말이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네. 뭔가 희망을 약간 주고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 다음 방송 때문에 지금 벌써 마음이 아파요. 왜 이러세요? 또 4.19 이후에 또 뭐 우죽순처럼 쏟아지는 혁신정당들이 있으니까. 네, 하여튼 그러면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두 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 4월 3일입니다. 이야, 4월 3일이네요. 다음 네. 시간이. 네, 저녁 8시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론적인 문제에서 나와 협의한 결과 의견을 달리한 사람은 볼 수 없었다. 책상에서 이념과 이론을 토론할 때에는 일치점을 찾았으나 구체적인 조직에 임하여서는 사분오열되는 현상을 빚어냈으니 이는 우리 혁신계 스스로가 반성할 점이었다. 실제 조직에 있어서는 모두 자기 사람을 쓰려 하고 자기만의 조직안을 고집하게 되어 모처럼 활동할 기회를 맞이했는데도 분열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독립운동가이자 혁신계 정치인이었던 장건상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남긴 글입니다. 광릉 회합을 기점으로 혁신정당 운동이 일어났지만 혁신 세력 간 갈등의 골은 도리어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보수 양당 체제의 공고함을 무너뜨리기 위한 분투가 무의로 끝난 것은 어쩌면 혁신 세력 자체가 가졌던 한계가 컸던 것이 더 큰 이유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전한 보수 양당 체제 속에서 진보 정당이 그 역사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